소설 신인간혁명 2권 제4장 민중의 깃발. 민중, 그대들이야말로 사회와 역사의 영원한 주인공이다. 어떠한 이상도 민중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관념과 독단과 위선이 될 것이다. 정의도, 진리도 민중의 행복 속에 있다. 11월 20일 제8회 여자부 총회가 열리는 도쿄 류오고쿠의 니치다이 강당 주변에는 아침 일찍부터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니치다이 강당은 반년 전인 5월 3일 야마모토 신이치의 제3대 회장 취임식이 열렸던 곳이다. 그 이래 여기서 다시 열리는 학회의 첫 행사가 이 여자부 총회였다. 오전 8시 총회를 축하하는 고적대의 가두 퍼레이드가 시작되며 맑게 개인 가을 하늘에 경쾌한 희망의 선율이 메아리 쳤다. 오전 9시에는 참석자들로 가득 찬 장내에서도 고적대의 퍼레이드와 연주가 시작되었다. 한편 여자부 합창단에서도 노래의 전당, 라데츠키 행진곡의 합창으로 여자부의 새로운 출발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오전 11시 20분 총회가 개막되었다. 개회사에서 여자부 15만 명을 달성한 가운데 이날의 총회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생각하면 9년 전의 7월 19일 도쿄 니시칸타의 구 학회 본부에서 거행된 여자부 결성식에 모인 멤버는 불과 7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이 작년 11월 총회에서는 10만 명에 이르렀고 이 해에는 무려 15만 명에 달하게 된 것이다. 이 한 해의 행보는 실로 미중유의 대비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여자부 총회에서는 체험단 발표 후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인사를 발표했다. 모리카와는 각각의 총지부에 부장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그에 따른 인사를 발표했으며 그 외에도 여자부 합창단 단장에 다카다 가요가 취임한다는 것을 전했다. 이 합창단의 결성은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가 제안했던 것이다. 도다는 1957년 8월 지도차 홋카이도를 방문했을 때 유바리에서 사포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중얼거리듯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말했다. 청년부에 합창단을 만들면 어떨까? 신이치는 그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스승의 구상을 실현하고자 전력을 다했다. 그리고 여자부 간부들과 상담해가며 준비를 진행, 다음해 1958년 10월 6일에 여자부 합창단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이 합창단의 중심이 되어 활동해온 사람이 음악 공부를 하던 다카다 가요였다. 이 총회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의 여자부는 행복하세요라는 지도를 인용하며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갔다. 알랭이나 에머슨 등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가 행복을 논했습니다만 단지 그들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고 타인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하면 유감스럽게도 그 대답은 결코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평화는 전 민중의 염원입니다만 그 절대적인 원리를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로지 니치렌 대성인께서만이 만인에게 행복의 길을 구체적으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결코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흉중에 자신의 생명 속에 있는 것이다. 돈이나 물건을 손에 넣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행복에 지나지 않는다. 도다는 그것을 상대적 행복이라 불렀다. 그리고 설령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마저도 즐거움으로 삼으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경애를
절대적 행복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 유유한 대경애를 확립하려면 어떠한 환경에도 지지 않는 강한 생명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 생명력은 자신의 흉중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는가를 설한 것이 불법이다. 신이치는 대확신에 불타오르며 호소했다. 신심의 목적은 성불하는 것이며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불과 행복을 위해서는 불법의 진수이자 대성인 출세의 본회인 어본존에 대한 신심을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현실에서 민중의 행복을 확립해온 것이 바로 창가학회입니다.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광선유포란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을 위한 종교혁명입니다. 유럽의 어느 철학자는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행복이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만 홍교에는 환희가 있고 최고로 충실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 광선유포라는 성업에서 생에 떨어지는 일 없이 행복을 실현해 가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쉽고 덧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회는 대난을 받으며 비방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세 마음이 약해져 신심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도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한 행복의 길은 신심밖에 없다는 것을 단언해 둡니다. 야마모토 시인치는 여기서 난해한 행복론을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다. 모두들 행복을 향한 분명한 길을 알고 있는 동지들이다. 나머지는 그 길을 굳세게 걸어가는 것이다. 시니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자부 여러분 중에는 나는 절복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마키구치 선생님 때에도 도다 선생님 때에도 학회가 절복을 하라고 부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성인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복을 하면 숙명을 전환하고 성불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숙명을 전환하기 위해 행복을 위해 하자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벗을 구하고 사회 번영과 평화를 구축하는 원천으로 되어간다. 이보다 더한 성업은 없습니다. 그 중에는 열심히 홍교에 힘써도 좀처럼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자부장에게 핀잔을 들을지도 모릅니다만 여러분은 아직 젊기 때문에 결코 결과에 대해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교에 간다는 것은 자신을 드높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자애로운 수행이면서 사람들을 행복과 평화로 이끌어가는 가장 극적인 우정의 증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불쌍하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불법을 이야기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심하지 않더라도 이쪽에 강한 일념과 우정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불법에 눈뜰 때가 옵니다. 또한 간부는 홍교가 되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을 추궁하거나 꾸짖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며 부처의 사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자세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더욱이 이런저런 처지나 사정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멤버에게도 봄은 반드시 오듯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길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언제라도 오세요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넓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동지애를 키우며 행복의 길을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홍교의 의기로 불타는 사람에게는 대환희가 있다. 거기에는 지용의 보살의 생명이 맥동하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그러한 홍교의 파도를 타지 못하고 있는 벗을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신이치의 눈길은 언제나 가장 괴로워하며 고민하는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다. 여자부 총회가 끝난 것은 오후 1시 반 정도였다. 이날은 제29회
중의원 총선거의 투표일이었기에 시작 시간도 종료 시간도 예년보다 앞당겨졌다. 그리고 다음 날 21일 오후 6시경 자민 296석, 사회 154석, 민사 17석, 공산 3석, 중소정당 1석, 무소속 5석으로 의석이 확정되었다는 중의원 총선거의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해산 당시 283석이었던 자민당이 13석을 늘린 것은 상당한 선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직후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5명 중 4명이 입당하여 자민당은 총 300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사회당은 해산할 당시 122석에서 145석으로 23석을 늘렸으나 민사당은 40석에서 17석으로 후퇴했다. 결국 야당은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을 약간 웃도는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에서 그쳤던 것이다. 중의원 총선거 후 발족한 제2차 이케다 하야토 내각은 300석을 확보한 자민당을 배경으로 장기 안정 정권의 구도를 보이게 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일본 정치의 행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중도를 걷는 정당의 세력 약화와 함께 저 신안보 조약을 둘러싼 자민, 사회, 양당의 대결 구도만 더욱 부각시킨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총선거의 초점은 의회제 민주주의를 바르게 정립하자는 것이었다. 신안보 조약의 체결에 즈음한 경찰관의 국회 투입, 여당 측의 단독 강행 가결, 또 사회당의 실력 행사 등의 이상 사태가 계속되자 민주정치의 확립을 위한 국회 해산과 총선거를 하게 된 것이다. 원래 이 혼란의 최대 요인은 처음부터 자민당과 사회당이 당리당략을 고집한 나머지 진정한 의미의 토의나 심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쌍방 모두 양보나 합의를 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자민당이 의석수를 이용한 강행 타결로 몰고 가 신안보 조약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심의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다수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합의를 구하며 신중하게 심의를 거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 선거 결과에서 자신감을 얻은 자민사회 양당은 그런 자세를 고칠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게 되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점점 더 깊어져 갈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어느 정당이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지 엄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청년은 명심해서 정치를 감시하라는 도다 조세이의 유언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의 자민당 정책을 보는 한 그 기조는 대기업을 옹호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또 노조에 소속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온 정당은 있었지만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어느 정당도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생활고에 가장 허덕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세업자들이고 또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어느 곳이나 노동 조건은 극히 열악하여 아침부터 심야까지 땀과 기름 범벅이 되어 일해도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았다. 더구나 아무런 보장 대책도 없어 만약 병으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생활은 바로 파탄이다. 또 일단 불황에 빠지면 가장 먼저 그 타격을 받아 일자리를 잃는 것도 이들이었다. 신이치는 진정한 서민이라고 해야 할 이 사람들을 누가 진심으로 지킬 것인가 생각하니 학회의 깊은 사명을 통절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참된 불법은 가장 고뇌하는 민중에게 살아가는 희망과 용기를 주어 지혜와 힘을 솟게 한다. 창가학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생과 인간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실제로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실현해 왔다.
지금 그 흐름은 일본의 조류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더욱이 학회는 서민 민중의 이익과 번영을 제일로 여기는 고결한 인격을 소유한 유능한 인재를 지방의회와 참의원의 정치 분야에도 배출해왔다. 지방의회 진출은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사람들의 생활과 직결된 제분야에서, 참의원 진출은 국정을 엄하게 체크한다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민중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언젠가는 국정의 근간이 되는 중의원에 인재를 내보내는 일도 필요하다고 시니치는 생각했다. 이 무렵부터 시니치는 일본의 정치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며 숙고를 거듭했다. 아무튼 정치가 지켜야 할 근본은 언제나 민중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케다 수상은 소득 배증 계획을 내걸고 풍요로운 일본의 건설을 약속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그것이 민중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일본의 미래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을 했다. 시니치는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직후 이웃들과 인사하다 당시 통산부 장관이었던 이케다 하야토의 자택까지 방문하게 되었다. 장관의 자택은 학회본부 바로 근처에 있었다. 시니치는 응대하러 나온 장관에게 인사했다. 장가학회의 야마모토 시니치라고 합니다. 이번에 회장이 되었기에 인사차 왔습니다. 회장이 되셨다니 이 마을 청년회 회장입니까? 그래서 크게 웃었던 이를 시니치는 그립게 회상했다. 이 시나노 마치 주변에는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정우회의 총재로 수상을 역임한 이누카이 스요시는 1922년부터 1932년 5.15 사건으로 생애를 마칠 때까지 약 10년간 요스야의 미나미초에 살았다. 이누카이는 1930년 마키구치 스네사부로가 창가 교육학 체계를 발간했을 때 휘호를 보내준 사람이었다. 그 이누카이 수상의 뒤를 이은 사이토 마코토 수상의 저택도 요스야의 나카초에 있었다. 또 시나노 마치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에도 후기의 소설가로 유명한 다키자와 바킨, 여성운동가인 히라스카 라이테우, 사회운동가인 사카이 도시이코 등도 있었다. 사카이 도시이코는 러일 전쟁 직전 반전을 호소하는 헤이민 신문을 창간,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요스야의 사몬초 등 시나노 마치 주변에 살았다. 한편 시나노 마치는 아오야마 연병장이나 여러 군데의 군사학교와 가까웠기 때문에 군인들의 집도 많았는데 러일 전쟁에서 아키야마 기병 여단으로 용맹을 떨쳤던 아키야마 요시후르도 니시 시나노 마치의 땅을 터전으로 삼았다. 그 동생인 사네 유키는 동해해전 때 날씨는 청량하나 파도는 높구나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연합함대 참모였는데 니시 시나노 마치에 있는 형의 이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 더욱이 중일 우호의 길을 연 선인 다카사키 다스노스케의 자택도 이누카이의 저택과 나란히 있었다. 다카사키는 생전에 창가학회를 깊이 신뢰하여 중국의 순회에게 학회의 야마모토 회장과 만날 것을 권유했으며 서가하기 반년 전에는 시니치와 대화를 나누면서 시니치에게 중국과 일본의 가교가 되어달라고 기대를 보냈던 것이다. 시니치는 평소 학회본부의 회합 등에 멤버들이 올 때 가까운 이웃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가까운 이웃을 소중히 하는 시니치의 마음은 깊었다. 11월 하순이 되자 새로운 출발이라는 환희의 파도는 혼슈에서 북상, 도호쿠 지방까지 파급되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22일 야마가타를 시작으로 잇따라 개최된 미나미 아키타, 이와테 등의 지부결성 대회에 참석하였다. 도호쿠의 대지에는 피와 눈물의 역사가 있다. 농민들은 근대에 들어와서도 일단 가뭄이나 냉해를 만나면 먹을 양식마저 잃고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딸을 남에게 팔아버린다는 이야기도 결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또 수학이 끝나면 남자들은 도시에 일하러 나가야만 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장남일 경우만 제외하고 아이들은 단체로 취직하여 도쿄 등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가혹한 조건 하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일본 경제 성장을 받쳐주고 있었던 것이다. 신이치는 과묵하고 인내심 강한 도호쿠의 벗을 사랑했다. 그 순박한 마음이 무엇보다도 좋았다. 신이치는 이 도호쿠의 사나를 행복의 황금빛으로 감싸 민중 개가의 선율을 연주하겠다는 마음으로 야마가타의 대지에 섰다. 야마가타 지부의 결성대회는 야마가타시의 가조공원 내에 위치한 현립체육관에서 약 7,000명의 동지가 모인 가운데 오후 6시부터 개최되었다. 신이치는 여기서 민중을 위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해 갔다. 인도의 석존 불법이 어떠하였는가 돌이켜보자면 역시 귀족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자라는 지위를 버리고 출가한 석존은 일체 중생의 평등을 설했습니다만 그 후 교단을 중심적으로 맡아온 것은 상류 계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중국의 천태대사나 일본의 정교대사가 있던 시대에도 역시 그 신앙의 중심은 상류 계급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니치렌 대성인은 전다라의 자식이라고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셨듯이 최하층 민중으로서 범부의 모습 그대로 출연하시어 가장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가난한 민중을 구하고자 법을 설하셨습니다. 즉, 니치렌 불법이야말로 진실한 민중의 편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성인은 헤이노사 에몬노조 요리스나에의 어장에서 귀하는 일천의 옥량이요 만민의 수족인데 라고 말씀하셨다. 즉 위정자인 헤이노사 에몬노조 요리스나는 나라를 떠받치는 대들보이면서 만민의 수족이라고 단언하시고 있다. 실로 민중이 있고 난 다음에 위정자가 있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민중이 주인이라는 대선언이었던 것이다. 권력자가 니치렌 대성인을 박해한 이유 중 하나는 민중을 가장 근본으로 하는 대성인의 이 위대한 천리를 당시의 권력자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권력자에게 여러 종파의 승려가 서로 결탁하여 대성인을 없애려 했다. 이는 자기 종파의 잘못된 가르침이 대성인의 절복으로 철저하게 파절당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원한에서였다. 종교와 권력의 관계를 보면 그 종교의 본질은 명백해진다. 예를 들어 당시의 고승인 고쿠라쿠사 료카는 허울 좋은 자선 사업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인 한편 막부의 극진한 비호를 받아 이권을 마음대로 챙겼으며 주요 도로에 통행세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빼앗는 등 민중의 생활을 압박했다. 많은 종교가 권력의 노예로 되어가는 가운데 대성인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과감하게 국주에 대한 간요와 여러 종파에 대한 절복을 계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는 극에 달했다. 학회는 그 대성인이 말씀하신 민주의 대천리를 내걸고 민중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왔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신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 국가 신도를 정신적 지주로 하는 군부 정부의 대탄압을 받아 마키구치 초대회장이 옥중에서 서거했다. 종교가 권력에 가담하면 종교는 결국 권력에게 지배당하고 관리될 뿐 아니라 이러한 쇠사슬에 얽매인 종교는 스스로 자립의 길을 단절하고 만다. 그리고 마침내 민중구제라는 종교 본래의 사명을 버리고 혼까지 팔아넘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학회는 영원히 민중의 편에 선다. 따라서 앞으로도 학회에 나가는 길에는 탄압이 있을 것이다. 모략이라는 함정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회의 숙명은 바로 민중의 영광을 위해
사자왕과 같이 싸우며 이기는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리고 나서 부처에 대해 언급했다. 세간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성불이라 하고 돌아가신 분을 부처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죽고 나서 성불하고 부처가 된다고 하면 살아있을 때에 불도 수행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지고 맙니다. 불법에서는 우리들의 흉 중에 본래 부처라는 생명이 갖추어져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어떤 환경에도 지지 않는 최고의 생명력이며 가치를 창조하는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인간 완성을 향한 자신의 강인한 의지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부처라는 생명을 용연시켜가는 것이 성불이며 그것을 위해 대성인은 어본존을 도연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어본존을 믿고 창제해 갈 때 죽은 다음이 아닌 현실 사회에서 가치를 창조하고 행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심 즉 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가공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묘법을 넓히며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하루하루 정진을 거듭해가는 존귀한 동지들이야말로, 즉 여러분들이야말로 존극한 부처인 것입니다. 시니치는 마지막으로 야마가타 벗들의 건투를 호소하며 이야기를 끝맺었다. 다음날 23일 이른 아침, 시니치는 아키타의 오마기리시로 향했다. 늦가을의 아키타는 역시 쌀쌀했으나 구름 한 점 없는 상쾌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아키타는 서북 지방의 중심지로 도다가 심혈을 기울여 육성한 조직이었다. 시니치도 도다의 마음을 간직하고 여러 차례 방문했던 추억의 땅이었다. 그 아키타가 두 개 지부로 분할되어 현의 남쪽에는 미나미 아키타 지부가 탄생한 것이다. 미나미 아키타 지부의 결성대회에는 아침부터 환희에 불타는 참가자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 그 수는 시시각각 늘어나 대회장은 참가자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차고 말았다. 급히 다른 장소도 알아보았지만 거기서도 멤버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 5개의 돗자리를 깔아 참가자들을 맞이했다. 참가자 수는 실로 1만 2천 명을 헤아렸다. 오후 1시 지부 결성 대회가 개회되었다. 신이치는 여기에서도 학회는 회원 제일, 민중 근본이라는 것을 호소했다. 우리들 창가학회의 정신, 또 간부의 자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두 회원을 위한, 민중을 위한 학회이며 간부라는 것입니다. 단상 위에서 꽤나 뻐기며 말하는군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 따위는 내게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또 이사들도 각 지부의 간부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역직이 높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회 역직에 선생님을 붙여 회장 선생님이라든가 이사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일부에서는 있는 듯 합니다만 그런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하라야마라든가 세키라고 함부로 부르면 군대처럼 되기 때문에 하라야마 이사장이나 하라야마 선생님 혹은 하라야마 씨라고 부른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어본존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을 위한 간부인 것입니다. 이번에 임명받은 야마모토 지부장은 나와 같은 성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지부의 모든 회원 속으로 뛰어들어 고락을 함께하며 지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진실한 창가학회의 지부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나미 아키타 지부의 지부장이 된 야마모토 히사시는 아키타현 동부에 있는 가쿠노 다테에서 목재 회사를 경영하는 장신의 대장부였다. 예로부터 가쿠노 다테는 작은 교토라고 불리던 곳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번에 새로이 간부로 등용된 멤버들이 우선 먼저 회원에 대한 봉사정신을 익혀주기를 바랬다.
민중 위에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민중에게 진력하는 리더로, 그것은 왕은 백성을 어버이로 하고 라는 말씀처럼 니치렌 대성인의 일관된 지도자론이다. 거기에는 민주의 토대를 이루는 근본 사상이 있다. 그것은 실로 위대한 사상 혁명이라고 해도 좋다. 신이치는 그 다음에 오번전의 공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성대회의 지도로 했다. 11월 24일에는 이와테현으로 이동하기로 되어 있었다. 신이치는 아침 일찍 도호쿠 총지부장이며 이사를 맡고 있는 세키 히사오 등과 함께 자동차로 요코테로 가서 사원을 건립할 후보지를 시찰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코쿠선 기차를 타고 기타카미역에서 갈아탄 뒤 모리오카로 향했다. 모리오카 방문은 처음이었다. 약간 흐린 하늘에 후지 남부의 이와테 산이 아름다운 능선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드러내고 있었다. 이와테 지부의 결성대회는 오후 6시부터 모리오카 체육관에서 열렸다. 여기에서도 예상보다 많은 참가자로 인해 급히 인근의 건물을 추가로 빌렸으나 그곳 역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와테는 요사이 급속하게 성장한 지역으로 생전의 도달을 모르는 회원도 적지 않았다. 신이치는 여기서 불법이라고 함은 도리이며 라는 어구를 배독하며 대성인의 불법은 생명의 인과 이법을 설에 밝힌 최고의 도리임을 이야기하고 그 신앙 속에 행복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호소했다. 그리고 추가로 빌린 두 번째 회합장에도 발길을 옮겨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지도했다. 동지들은 모두 시간이 없는 가운데 구도심을 불태우며 모여왔다. 교통비를 마련하여 버스나 열차를 갈아타며 한나절을 걸려 여기에 온 멤버도 있었다. 혹은 잔업을 일단락 짓고 상사나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달려온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본회장에 들어와 보기는커녕 신이치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에이는 듯 아팠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벗이 진심으로 납득하여 환희와 결의로 그 눈이 불타오를 때까지 혼신의 힘을 쥐어짜내 지도한 것이다. 신이치는 도호쿠 지도에서 도쿄로 돌아오자 이바라키의 미토에서 26일 열리는 미토 지부의 결성대회에 참석했다. 결성식이 열리는 현립체육관은 약 8,000명의 벗으로 넘쳤다. 결성대회에는 수많은 꽃들의 성구에 서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처럼 행복해지겠다는 결의로 넘쳐 흐르는 모임이 되었다. 신이치가 지도를 마치고 대기실로 오자 내일 가족과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로 이주한다는 한 부인부가 찾아왔다. 신이치는 첫 마디부터 강한 어조로 말했다. 브라질에서 실제로 생활하기 시작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고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낙원 같은 생활을 꿈꾼다면 실패하고 맙니다. 어디를 가도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이며 모두 자기 살기도 벅찹니다. 누구도 응원 같은 것은 해주지 않습니다. 같은 일본인이니까 주위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속이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나는 진실을 말해두는 것입니다. 이 말에 같이 있던 간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상냥한 격려의 말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으로 의지할 때라고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신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본조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본조님을 부둥켜 안고 끝까지 신심을 관철해가는 것입니다. 나의 환송인사는 이것입니다. 긴장된 표정 속에서도 그 부인부의 눈에는 결의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 신이치는 브라질에서 현지의 벗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그곳의 벗들이 얼마나 냉엄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실감했다. 지나가다 한마디 던지는 식의 격려 등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 이 부인부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에도 지지 않는 불굴의 각오였다. 신이치는 호주머니에 꽂고 있던 만년필을 꺼내 부인에게 내밀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생의 승리에 황금의 일기를 적어주십시오. 그것을 건네받은 부인부는 눈물을 글썽였다. 곁에 있던 부인부장 기오하라 가스가 부인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거렸다. 그 부인부는 몇 번이나 감사를 표하며 결의에 불타는 얼굴로 방을 나섰다. 신이치는 이 부인부가 행복의 개가를 올리기를 기원하며 그 뒷모습을 전송했다. 늦가을의 히비야 공원은 황금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 떨어진 낙엽으로 감싸여 있었다. 11월 27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종호가 되기 전에 히비야 공회당으로 찾아갔다. 학생부의 제2회 학생제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학생부장인 와타리 고로가 히비야 공회당 앞에 마중 나와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신이치는 와타리 고로에게 이야기를 건넸다. 마침내 시작되는군. 오늘을 고대하고 있었네. 학생제에 보내는 신이치의 기대는 컸다. 원래 이 학생제는 지난해 6월 신이치가 제안한 것이다. 신이치는 위대한 종교는 인간 생명의 대지를 육성하고 위대한 문화, 예술을 창조하는 원동력으로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 개척의 사명을 학생부에게 기탁하고 싶었던 것이다. 신이치의 제안을 받아 1년 전인 1월 23일 간다의 공립강당에서 제1회 학생제가 열렸다. 당시 총무로서 첫 학생제에 참석한 신이치는 이 행사야말로 색심부리의 철학을 근저로 하는 대문명, 문예부흥의 여명이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격동의 1년이 지나고 여기에 두 번째 학생제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신이치는 늦가을의 햇살에 비춰진 붉은 벽돌로 지은 공회당을 올려다보았다. 한 달 반 전, 바로 이곳에서 17세 소년 야마구치 오토야가 사회당의 아사노마 위원장을 칼로 난자한 사건이 있었다. 신이치는 그 사건을 캐나다에서 들었다. 슬픈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범인인 소년은 11월 2일 감별소의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5개월 전 안보투쟁의 혼란한 틈바구니 속에서 목숨을 잃은 여학생 간바 미치코의 위령제를 국민장으로 거행한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차세대를 담당해갈 젊은이들의 죽음에 가슴 아팠던 신이치에게 새로운 인간 문화의 창조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의 모습을 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었다. 정오의 학생제가 시작되었다. 와타리 학생부장의 인사에 이어 남성 합창, 웅변, 간사이 멤버들의 건무, 여학생들이 펼치는 연극, 유주루 등의 열띤 연기가 전개된 후 휴식에 들어갔다. 휴식 시간이 되자 신이치는 곧바로 2층 로비로 향했다. 거기에는 회화를 비롯한 서예, 사진, 수예, 조각, 꽃꽂이 등 학생부원의 작품이 가득 전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대가의 작품과 비교한다면 분명 치졸하고 조잡할 것이다. 그러나 작품 어느 것에나 새로운 세기를 연다고 하는 의지와 기백, 생명의 광채가 있었다. 전시 코너에는 미래의 종합대학 모형이 도시계획을 나타내는 파노라마와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언젠가 창설될 소카대학을 상상해서 제작한 것이라 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던 야마모토 신이치의 구상에 대해 젊은 준영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다. 더욱이 로비의 벽에는 현대 학생의 종교관, 인생관 등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와 의욕적인 연구 발표도 게시되어 있었다. 그러한 행사장 한켠 어느 낯선 잡지가 쌓여있는
그 주위를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그것은 A5판 48쪽의 보잘것없는 잡지였으나 표지에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그려져 있었고 붓글씨로 쓴 힘찬 필지의 표제가 춤추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학생부의 이론지로서 탄생의 일성을 올린 잡지 제3문명의 창간호였다. 얼마 전 와타리 학생부장을 비롯한 학생부의 중심 멤버가 신이치를 찾아왔다. 그들은 가을의 학생제를 기념하여 무엇인가 잡지를 출판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신이치는 그 자발적인 마음이 기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원하겠네. 내용도 타이틀도 모두 함께 잘 검토하여 시대를 여는 새로운 조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20명 정도로 편집진을 구성하고 부원의 집을 빌려 편집 회의를 시작했다. 수많은 의견이 속출했다. 학생부원의 잡지이므로 대학생활과 신앙 등 신앙이 왜 필요한가를 논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 묘지 문제 등 학회의 전진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 위법성을 예리하게 파헤치는 투쟁하는 잡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멤버도 있었다. 또 논단을 설치하여 교학에 대한 깊은 고찰을 비롯 세계 정세, 교육, 문학 등을 불법의 관점에서 논해가자는 기획도 나왔다. 이윽고 체계 구성을 결정하여 원고도 차츰 준비해갔으나 가장 중요한 잡지 이름의 결정이 가장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다. 모두 지혜를 짜내어 논의를 거듭한 결과 제3문명이라는 이름이 좋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멤버들은 그 안을 가지고 신이치에게 상담하러 찾아왔다. 선생님, 저희들 잡지의 이름을 제3문명으로 하고 싶습니다. 신이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다. 좋은 이름이다. 자, 내가 책 이름을 쓰지. 모두 먹을 갈아주게. 신이치는 다 함께 먹을 감으로써 청춘의 건설에 대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글씨가 서툴러 미안하군 하면서 표제를 다 쓰자 학생들의 미소 짓는 얼굴이 빛났다. 제3문명이라는 표제가 정해지고 글자도 이렇게 쓰게 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나머지 표지 전체의 디자인은 편집부원 일동에게 위임했다. 신이치는 젊은 편집자들에게 말했다. 이 잡지는 오래오래 지속해주기 바란다. 소박해도 젊은이들에게 지성이 있는 책, 용기가 있는 책, 예리한 관점의 책, 눈이 트이는 책이라고 평가받으며 올바른 인생관에 살아가려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편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제3문명이란 이름은 일반적으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흘렀을 때에는 중요한 사상을 간직한 깊은 의미가 있는 잡지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신이치는 제3문명의 발간을 축하하는 뜻에서 직접 권도원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경무로 인해 좀처럼 집필 시간을 낼 수 없었다. 그리고 11월 22일에는 도쿠 지도로 향한 것이다. 원고 마감일은 점점 임박해왔다. 편집진은 신이치의 다망한 스케줄을 접하게 되자 상당히 무리한 원고 의뢰였다는 것을 통감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날 밤 학회본부에 있던 부의사장 주조 기요시에게 야마가타에 가 있는 신이치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구두로 원고를 받게 되었다. 신이치는 지부 결성 대회라는 다망함 속에서 원고를 완성하여 학생들과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새로운 세기의 종을 울리는 제3문명의 발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학생, 그리고 젊은이의 인생관, 세계관 등을 마음껏 주장해 갈 수 있는 기간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인은 유심 사상을 초월하고 유물 철학을 지도해 갈 이 제3문명의 건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잡지가
대생명 철학을 근저로 하는 여러분의 지성과 실천을 향한 정열의 축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권의 잡지는 앞으로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부여해 갈 것이 틀림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한 톨의 씨앗이 풍설을 견디며 대공을 가리는 대수가 되듯이. 편집지는 뛸 듯 기뻤다. 확실히 아직은 이름도 없는 작은 잡지이지만 이 한 톨의 씨앗이 혼미한 시대의 하늘에 희망의 새싹을 펼쳐갈 것을 생각하니 모두의 가슴은 크게 고동쳤다. 또한 이 제3문명의 편집부는 이윽고 출판사로 독립하여 정의와 인도의 언론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잡지가 되어 많은 청년의 지지를 얻게 이른다. 휴식이 끝난 후 학생제는 음악대의 연주, 여성 합창으로 이어진 후 남대생의 연극, 삼국지의 차례가 되었다. 소설 삼국지는 야마모토 신이치를 비롯한 수호의 청년들이 도다 조세이에게 배운 잊을 수 없는 작품이었다. 도다는 불꽃 튀는 훈련을 통해 인생의 길을 가르치고 준엄한 창가의 정신을 전하여 청년들에게 남기려 했다. 그 마음을 젊은 학생부원이 삼막 3장의 무대로 표현하려 한 것이다. 그들은 의상이나 무대 장치도 시대적인 고증을 통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제작했다. 삼국지의 제1막이 시작되었다. 민중을 위해, 천하의 평화를 위해 제갈 공명의 걸기를 촉구하는 유비현덕. 3번에 걸친 그 지성어린 간청을 받아들여 공명은 일어선다. 역사의 그 이름도 높은 삼고초려의 장면이다. 제2막에서는 선제 현덕의 사후, 마음을 나눌 벗도 주인도 없이 고독해하며 괴로워하는 공명을 묘사했다. 그는 오직 홀로 현덕의 유지를 이어받아 천하를 제패하겠다고 맹세한다. 그리고 3막, 공명은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하며 전임미답의 대원정을 결의한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쓰러진다면 알겠나, 모두 내 시체를 밟고 이진 삼진 계속하라. 죽음을 각오한 승상의 진의를 알고 함께 웅비를 다짐하는 장군들. 거기에는 도다 조세이의 사후세계 광포의 대업을 잇겠다는 후계의 결의가 넘치고 있었다. 모두들 참으로 많이 성장했다. 시니치는 확실한 반응을 느끼며 가장 먼저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간부의 인사에 이어 마지막에 시니치가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은 학생부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니치는 학생제를 훌륭하게 개최한 것을 칭찬한 후 불법과 세계 여러 사상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장래 학생부가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과제로서 법화경 개경인 무량의경에 무량의란 일법에서 생긴다는 원리가 설해져 있습니다. 이 일법이란 문저에서 말하면 남묘호랭개교, 즉 3대 비법의 어본존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량의란 석존의 모든 가르침이고 나아가 모든 사상,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묘호랭개교란 생명의 근본법입니다. 그에 비해 칸트나 헤겔의 철학 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마르크스 등의 모든 사상가, 철학자가 설한 천리는 이 근본법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싱싱하게 펼쳐진 푸른 나뭇가지와 잎사귀도 대지에 깊숙이 파고 들어간 뿌리와 떨어지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상, 철학도 남묘호랭개교라는 생명 구국의 일법, 즉 대성인의 불법에 입각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실현해가는 것으로 개화하는 법입니다.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니치는 이어서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유럽을 흥룡시킨
르네상스로 이야기를 옮겼다. 또 과거의 저 유명한 르네상스의 시기에는 문예 부흥 혹은 인간 부흥이 재창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이 말을 할 때마다 시치의 가슴에는 청춘의 폭풍우와 같은 정열과 함께 그리운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나라는 파괴되고 사방이 온통 잿더미로 화한 전쟁 후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허덕이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젊은이가 정신의 공백을 채워줄 마음의 양식을, 미래의 희망을 절실하게 찾고 있었다. 시니치 또한 불멸의 광원을 구하여 정신의 편력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무렵 벅과 함께 읽었던 책 가운데 한 권이 이탈리아의 시성, 단테가 저술한 신곡이다. 1만 4천 여행에 이르는 이 대서사시를 읽고 시니치는 르네상스의 정신을 벅과 서로 이야기했다. 르네상스란 재생, 부흥을 의미한다. 그 역사적 의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는 길고 긴 겨울과 같은 시대를 타고 넘어 개방적인 봄을 맞이하려는 결의와 기쁨이 담겨져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신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위계 질서가 확고한 세계관으로서 정착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는 교회 중심, 신부는 성직자 중심이고 생활 태도에서도 수도원에 틀어박혀 명상 생활을 하는 것이 훌륭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보다 신분이나 지위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될 도착과 기만이 있었다. 즉, 시민들이 아무리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해도 부패하고 타락한 승려 쪽이 신에 가까운 것이 된다. 사람들은 신이라는 미명하에 이미 정해진 불합리한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에 강한 의문을 품다가 마침내 변혁의 파도를 일으켰다. 최초의 무대는 그 어느 곳보다 금융업과 상업이 발달하여 보통의 시민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단테의 고향 피렌체였다. 성직자이기에 훌륭한 것인가? 귀족이기에 훌륭한 것인가? 신앙만이, 수도원 생활만이 존귀하다는 것인가? 현실 사회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존귀한 것이다. 시민들은 당당하게 세속의 생활을 구가하며 자신들의 언어로 자기 생각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갔다. 그 모범으로 삼은 것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성의 봄이었다. 이 봄의 재생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르네상스의 원천이 되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외쳤다. 고대로 돌아가라. 인간으로 돌아가라고. 그 외침은 커다란 파도가 되어 사회로 퍼져나가 낡아빠진 관습의 봉인을 떼어내고 신과 교회의 명예에서 인간을 해방시켰다. 수많은 천재들이 이룩한 현란한 예술, 문화의 개화도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틀림없는 휴머니티의 승리였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인간은 과연 진정한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었으며 진정한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었는가? 오히려 인간은 원래 의도한 것에서 크게 이탈하여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도를 잃어버린 채 제도나 이데올로기 혹은 과학이나 기술의 하수인으로 변하지는 않았는가? 자유로 향하는 길은 이른바 복잡한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미로였다. 그것은 인간 자체의 불가사의함, 복잡함이며 모순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학생부에게 호소했다. 진실한 인간의 부흥, 문예 부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개화시키는 내재된 생명의 지극한 법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그것으로 인간 자신의 생명 변혁, 즉 인간 혁명을 이루어야 인간 부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철학은 바로 색신부리의
니칠엔 대성인 불법이며 또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학생부 여러분은 신심을 근본으로 과학계로, 정치계로 혹은 문호로서 위대한 예술가로서 세계로 날개쳐 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기쁨으로 가득 차 최고의 행복을 느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인재가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며 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젊은 눈동자가 빛나고 박수는 새벽 종처럼 울려 퍼졌다.